60세를 넘기면 절반 이상이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만은 안 될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62세의 정혜호 씨의 사례처럼 그런 믿음 하나로 전 재산을 자녀 교육과 결혼에 쏟아붓고 지금은 새벽마다 건물 계단을 청소하며 하루에 4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생활고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집 한 채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몇 년 더 일할 수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퇴직 시점의 평균 나이는 49세이며 60대 이후부터 소득은 제로가 되지만 지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신, 과욕, 과소, 과다 등 다양한 함정에 빠져 노후를 잃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 속의 그 사람처럼 후회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늦기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그는 자신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고 납품처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식으면서 입점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자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가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내보낸 날 그는 회사 책상에 얼굴을 묻고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걱정을 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쉬자 라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없던 그는 다행히 과거에 사둔 남양주 땅이 있었는데 16년 전에 2억 5천 원에 매입한 땅을 2023년 초에 3억 2천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 이 돈으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그는 자신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고 납품처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식으면서 입점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자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가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내보낸 날 그는 회사 책상에 얼굴을 묻고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걱정을 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쉬자 라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없던 그는 다행히 과거에 사둔 남양주 땅이 있었는데 16년 전에 2억 5천 원에 매입한 땅을 2023년 초에 3억 2천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 이 돈으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4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형이 운영하는 소형 태양광 설치 업체인데 요즘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대박이 난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간다고 했고 그는 1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돈은 아들의 결혼식과 딸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태양광 업체 대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소지는 이미 폐업 상태였고 신고를 하려 했지만 투자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단순 차용증 형태였고 변제 의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내가 사기당한 건가? 라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통장엔
18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의 실패가 곧 가족 전체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이사를 가면서 연락을 줄였고 아들은 아버지, 요즘은 나도 힘들어요 라고 짧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2024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살던 집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옮기고 경비직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이 컸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틀에 한 번은 폐지를 주워다 팔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귀가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자존심 때문에 술자리나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새벽 4시 기상, 6시 출근, 오전 청소, 오후 근무, 저녁 간단한 식사, 그리고 TD 소리만 켜놓고 소파에 기대에 잠들었습니다. 관절이 좋지 못한 아버지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혜우 씨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한 명의 정혜우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68세 여성 강선미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돌침대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방에는 창문 하나뿐이라 습기찬 냄새가 나고 낡은 선풍기와 전기장판이 번갈아 겨울과 여름을 이겨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녀의 하루 식사는 거의 라면이나 국수 한 그릇입니다. 그마저도 양을 나눠 이틀로 나눠 먹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못한 아버지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혜호 씨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한 명의 정혜호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68세 여성 강선미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돌침대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방에는 창문 하나뿐이라 습기찬 냄새가 나고 낡은 선풍기와 전기장판이 번갈아 겨울과 여름을 이겨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녀의 하루 식사는 거의 라면이나 국수 한 그릇입니다. 그마저도 양을 나눠 이틀로 나눠 먹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충남 천안에서 경양식 전문점을 운영하던 소위 자수성가형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새벽마다 식자재 시장을 돌아다녔고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시기에 버텨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가게를 확장하면서 인근에서 이름난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만큼 노후는 평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여 년 전 가게를 접고 남은 돈과 저축한 자산을 정리하자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2억 원은 당시 큰아들이 제안한 말에 따라 아파트 공동명의와 일부 투자를 위해 넘겨줬고 막내 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1억 원을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중간 딸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했지만 그녀는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시작된 건 아들이 운영하던 PC방 사업이 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확장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은 반토막 났고 결국 아들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따졌을 때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이제는 좀 알아서 하세요. 그날 이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딸과 막내 아들도 우리도 여유가 없다며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당장 머물 곳조차 없어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한때는 고시원에서도 무려 6개월간 생활했고 남아있던 현금 7천만 원은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로 인해 금세 줄어들었다. 2023년 초에는 통장 잔액이 겨우 28만 원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다. 오른쪽 무릎 연골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비가 480만 원이라는 말에 그녀는 결국 병원 문을 나섰다. 걷는 게 조금 불편한 거지 죽을 병은 아니니까.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하루 3시간씩 그릇을 닦으며 버텼지만 2024년 초에는 그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 후로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5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월세 23만, 급식소에서 주 3회 배식을 받기 시작했는데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눈물이 날 정도라고 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해주는 방한용품과 라면 한 박스가 그녀에게 유일한 외부의 손길이었다. 요즘도 가끔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한다. 혹시나 아들이 연락이라도 할까봐.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는 총 32개지만 지금 연락이 닿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그중 1명은 요양원에 있고 다른 1명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은 마치 고장난 리모컨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 눌러줘야 작동하는데 이제 누르는 사람도 TV도 전원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녀는 종종 아산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신다. 그것이 급식소에서 주 3회 배식을 받기 시작했는데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눈물이 날 정도라고 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해주는 방한용품과 라면 한 박스가 그녀에게 유일한 외부의 손길이었다. 요즘도 가끔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한다. 혹시나 아들이 연락이라도 할까봐.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는 총 32개지만 지금 연락이 닿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그중 1명은 요양원에 있고 다른 1명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은 마치 고장난 리모컨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 눌러줘야 작동하는데 이제 누르는 사람도 TV도 전원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녀는 종종 아산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신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사치이자 유일한 외출이다. 68세 강선미 씨는 지금도 혼자 중얼댄다. 나는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내 인생은 어디에 남은 걸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은 더 이상 특정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1.7배 높아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여성 노인들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강선미 씨처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고립되거나 정혜호 씨처럼 자산을 잃고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는 통계 속에 실린 다수의 현실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자산 중 81.3%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은 평균 11.2%, 현금성 자산은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숨은 빈곤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2만 원에 머물렀으며 30% 이상이 월 3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혜호 씨처럼 사업 실패 이후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는 월 132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초연금과 연금 수령액을 모두 더해도 결코 충족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2년 이내에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이 고정직보다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며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24시간, 월 평균 소득은 9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한국형 하향식 노후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수 교수는 자녀 부양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운영에 집중한 고령층이 정작 자신의 생계와 의료를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2025년 춘계 세미나에서는 고령층 소득의 이중 구조화 문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령층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70% 이상을 소진하며 특히 가족관계 단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회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도 은퇴 후 단 한 번의 선택 실수로 빈곤과 고립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후에 닥쳐오는 위기는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니라 소득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조언한다. 자녀를 위한 투자는 일정 선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부동산 자산도 은퇴 이후 유동화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퇴직 전후 시기에는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과 고립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시기다.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강선미 씨 같은 삶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노후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는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최대 180만 원까지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한 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주택이라는 자산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금융 자산을 활용한 수익 구조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자산 운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행복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청소, 공원 관리, 보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월 30만 원 수준의 수입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은빛가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한 고령자들이 공방, 커피숍,
손공예 상점 등 소규모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교육,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정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고령자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단기 채용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일하고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정서적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며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생활 지원사 방문, 간단한 집안일 도움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내에 이런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경제 문제를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부동산에만 기댈 수 있는 시대 역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고 스스로 돌봄을 찾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쓰러지기 전 바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사람은 무너지기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을 삼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자식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새벽녘 걷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하고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는 참 많이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아직 괜찮아, 난 남들과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하려 해도 그는 자신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고 납품처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식으면서 입점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자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가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내보낸 날, 그는 회사 책상에 얼굴을 묻고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걱정을 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쉬자라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없던 그는 다행히 과거에 사둔 남양주 땅이 있었는데 16년 전에 2억 5천 원에 매입한 땅을 2023년 초에 3억 2천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 이 돈으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면